샘 젤루프라고 하는 2000년생 되게 젊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집 차고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파운드리를 만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홈메이드 그러면 사실은 뭐 가구나 조립 정도 하는 거지 칩을 집에서 혼자 만든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미국이 힘이 되지 않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유진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진투자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반도체 산업을 분석을 해왔고요. 오늘 뭐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반도체를 분석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0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20년이 넘었네요. 예, 물론 이제 중간에 잠깐은 해치펀드라는 걸 한다고 잠깐 나간 적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반도체랑 테크놀로지 산업을 주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고민하시니까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반도체 오디세이인데요. 이 오디세이라는 게 이게 대서사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역사책 막 이런 데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반도체를 과거의 역사부터 이걸 풀어주신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부터 나중에 은퇴를 하면 반도체 관련된 이 오디세이 제목은 예전에 지어놨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지어놨고. 이게 오래전 제목이구나. 네. 그래서 그런 책을 써야지 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올해 이거를 집필을 하게 됐고요. 네.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중세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중세부터요. 네. 그러니까 중세 시대부터 사실은 우리 인류가 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 뭐 이런 장치들을 고안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런 노력들이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되짚어보면은 오르골이라는 게 처음에 나오고. 오르골. 네. 자동 연주기잖아요. 자동 연주기. 그것도 결국에는 생각을 해보면 미리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어떤 악보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연주를 하는 이런 음악 장치가 되는 거고, 또 중간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방직기가 나옵니다. 네, 방직기, 자카드 방직기라는 게 나와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패턴을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무늬가 짜지는 이런 기술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인류가 전기와 자기의 그 비밀을 풀게 되죠. 전기와 자석이 얽혀 있었던 그 비밀을 풀게 되면서 전자라는 이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게 결국에 나중에 진공관 발명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에 최종적으로 트랜지스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첫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고요. 원래는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칩워라고 올해 또 그 두꺼운 책이 나왔잖아요. 그 책도 감수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뭐 그 버그 그래가지고 트랜지스터가 진짜로 고장 날 때 벌레가 있어가지고 디버깅 한다는 게 그 버그더라고요. 네, 그때 맞습니다.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오디세이 책은요 말씀하신 대로 중세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굉장히 아름다운 오르골 소리가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전자와 전기 막 이렇게 연결해 주셨는데, 과거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꼭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사실 뭐 모든 걸 다 알면 좋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또 엔지니어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전개를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이제 보시면은 여러 그 컴퓨터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알면은 그래도 조금 거부감이 맞아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어느 하나를 딱 찝기보다는 그냥 그 사례 하나를 좀 알아두시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아는 척하기 되게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물 중에서 제가 이제 좀 궁금했던 분 좀 몇 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텔이라고 인텔 이야기를 하실 때
쇼클리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 네. 이분 참 되게 재밌는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분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이제 윌리엄 쇼클리라고 네.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그 3인 중에 한 명이죠. 3인 중에 한 명인데 윌리엄 쇼클리, 그다음에 존 바딘, 그다음에 월터 브래튼 요 세 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이에요. 아, 네. 그런데 사실은 제일 팀장 역할을 스스로 그러니까 남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이제 팀장 역할을 하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세 명이 공동으로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지만 노벨상 받을 때 사진 찍고 그 이후로는 거의 못 받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의 첫 번째 회사를 만든 사람이 사실은 윌리엄 쇼클리죠. 그래서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라는 그 회사를 만들었고요. 건물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 지금은 이제 헐어서 이제 남아있지 않고, 뭐라 그러죠? 이 표면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기가 반도체 발상터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반도체가 처음 시작된 시점이군요. 그러니까 최초의 실리콘밸리 첫 번째 회사가 이제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노벨상을 타면서 회사를 만들었고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자기가 있었던 그 벨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네, 인간성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약간 인종차별주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우생학론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뭐 성인이 됐을 때 전원 IQ 검사를 해서 IQ가 세 자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생식을 못하게 해야 된다. 불임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 위험한 소리네요. 네. 네. 직원들에 대해서도 뭐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은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너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다고. 너 뭐 한 거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벨상의 그 명성을 믿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했었는데 1년 만에 다 뛰쳐나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8인의 반역자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핵심 멤버들이 결국 1년 그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전원이 다 도원 결의를 해서 회사를 나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등 무어. 네, 무어의 법칙. 네. 뭐 고등 무어를 포함한 이제 중요 인물들이 이제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핵심 인재들이 나가니까 또 우르르 나갔겠죠. 그래서 결국은 실리콘밸리의 첫 번째 창업 회사인 이 우리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는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 문을 닫게 됐고요. 이분은 나중에 또 정치에도 좀 발을 들여놔요. 그래서 하원 후보에 이제 지망을 했는데 최저 득표를 한 걸로 이렇게 알려졌다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실 실리콘밸리를 처음 구상을 하고 그 발상터를 세웠지만 윌리엄 쇼클리 전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가장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이면서도 가장 실패한 실리콘밸리 경영자.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가지를 같이 안고 있는 그런 의문의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쇼클리 이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IQ 검사를 해서 머리 나쁜 애들은 생식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했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역시 사람은 뭐 심성이 고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있어야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구나. 아까 그 8인의 반역자들 얘기했었지만 이 8인의 반역자들도 얼마나 싫었으면 8인이 같이 모여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 고통스러운 과정이 담금질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이제 그 반도체의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텔이라든지 사이릭스라든지 마이크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애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에 대한 소개들도 정말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분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짐 켈러. 이제 이분은 이제 과거의 반도체의 과거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진짜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냥 다 회사 잠깐 살려놓고 또 다시 딴 데 가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최고의 용병이죠. 그 컴퓨터 설계. 그러니까 반도체라기보다는 사실 컴퓨터 설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뛰어난 분이고, 원래 그 뭐 브로드컴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AMD에서도. 그러니까 AMD가 거의 처음에 직장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를 해서 이제 인정을 받았고 팔로 알토 세미컨덕터라는 회사에 가서 이제 팀을 꾸려서 작은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네. 짐 켈러의 능력을 이제 알아보는 회사가 애플이에요, 사실은. 네. 애플이 짐 켈러를 영입을 하죠. 영입을 하고 반도체 설계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짐 켈러가 키웠던 그 조직, PA 세미컨덕터를 애플이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언제쯤이었죠? 2010년대 초반이고요. 결국은 그거는 우리 삼성과도 연계가 좀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플의 반도체를 우리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을 처음에는 삼성이 사실은 제작만 해준 게 아니라 설계에서도 사실 삼성이 굉장히 크게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그때 이미 삼성과 결별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2010년부터. 네. 네. 그러면서 짐 켈러를 모셔다가 앉혀놓고 자체적으로 설계 능력을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삼성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네가 설계할 수 있는 그 여력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TSMC로 이 파운드리 이 부분도 전부 다 넘기게 되면서 그쵸. 삼성으로서는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조금 그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왜 이 어떻게 말씀을 보면은 짐 켈러만 없었으면 지금도 삼성이 애플에게 굉장히 뭐 너무 과한 해석일 수 짐 있지만 켈러가 아니더라도 뭐 또 다른 했겠지만 사람이 어쨌든, 있었겠지만 네. 어쨌든 짐 켈러는 그런 정도로 이제 좀 우수한 성과를 보였었고 또 특징은 뭐냐면 한 회사에 3년 이상 있지를 않아요. 네, 3년 동안 레벨을 올려놓고 네. 그다음에 애플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테슬라로 또 테슬라 가서 네, 테슬라의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에 이제 초기 셋업을 다 해준 거죠. 그리고 또 3년 만에 나왔는데 그때 AMD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뭐 약간 고향 같은 느낌으로인데. 예, 그리고 이제 AMD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결국은 AMD에서 다시 이 사람한테 SOS를 쳐가지고 다시 AMD에 들어가서 AMD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네. 젠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라이젠 CPU를 다시 설계를 해서 네네. AMD가 부활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게 됐고요. 그것도 이제 딱 3년 있었습니다. 딱 네. 3년. 그리고 나서 짐 켈러한테 다시 또 SOS를 친 회사가 이제 인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아이러니한 게 AMD가 이제 죽어버렸으면 인텔이 계속해서 이제 독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얘를 살려놓고 그렇습니다. 또 다시 일로 갑니다. 네. 인텔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인텔에서는 3년을 못 채우고 나오게 돼요.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죠. 네네네네. 자기를 고용했던 회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자면은 인텔은 굉장히 관료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짐 켈러의 그런 시도나 그런 노력들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잘 먹히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만에 나와서 약간 야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벤처로 들어가죠. 텐스토렌토라고 하는 이 흔히 말하는 이제 AI 칩을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네. 거기에 CTO로 영입이 돼서 어땠을까요? 이게 짐 켈러가 그 벤처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회사가 만약에 자금을 유치한다고 한다 했을 때 네. 굉장히 대박을 친 거죠. 펀딩에 굉장히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현재는 CEO를 맡고 있습니다. CEO를 맡아서 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우리나라 LG전자 또 삼성전자도 짐 켈러랑 어떻게 좀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지금 투자를 좀 많은 뭐 접촉을 좀 하고 있는 뭐 하는 거고요. 회사예요? AI 칩입니다. AI 칩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AI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회사의 하나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 짐 켈러가 약간 이제 사이드 잡 비슷하게 해서 또 다른 투자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미국의 또 샘 젤 루프라고 하는 2000년생 되게 젊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2000년생이요. 2000년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집 차고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파운드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홈메이드 파운드리예요. 홈메이드. 네. 그래서 네네. 파운드리인데 홈메이드예요. 네, 홈메이드입니다. 네, 다 수작업으로 합니다. 네, 다 수작업으로. 네. 네, 그래서 이 동영상도 올라와 있거든요. 유튜브에 샘젤루프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게 그 칩을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설계부터 해서 심지어는 뭐 애칭, 뭐 CVD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합니다. 웨이퍼는 조그만 거, 뭐 4인치 이걸 써가지고 지금 하게 되는데 이제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짐 켈러가 아마 조금 펀딩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장비들을 좀 더 사고 이래가지고 지금 약간 재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가 홈메이드 그러면 사실은 뭐 가구나 조립하고 PC 네. 조립 정도 하는 거지 칩을 집에서 혼자 만든다? 좀 저도 되게 황당했는데 네. 그런 황당한 도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미국에 있는 것 같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미국이 힘이 되지 않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미로 한번 네. 가보시면은 좀 흥미있게 저희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찾아봐야 같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망해도 되지 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그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제조 공정 시작에서부터 어떻게 실리콘밸리가 반도체의 대국이 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초석을 만들어줬던 쇼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짐 켈러 그리고 젠슨 왕 리사수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책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이름은 반도체 오디세이고요.